우리 엄마 아빠는 요약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때 돈을 확 써. 줄 싸가지고 나가. 내가 되게 무능해진 느낌? 내 기준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정신과 클리닉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별짓을 다 했어. 와보자가 될 것 같아. 나도 그때를 돌아가고 싶어. 기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단호 10주년, 단호샵 9주년을 맞아서 커뮤니티에 Q&A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반말 모드로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습관 성형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겠어요. 살을 빼야 되는데 못 빼겠어요.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기가 싫다라는 류의 질문들은 좀 묶어서 답을 해볼게. 어찌 보면 아직 급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 막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라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좀 더 그 순간을 즐기고 진짜 해야 되는 순간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거든. 공부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계기라는 거는 등 떠민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 자신조차도 나를 등 떠밀어서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진짜 때가 되면은 뜯어 말려도 하게 되는 게 또 공부이고 또 다이어트이거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고, 진짜 지금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동기부여가 펌프가 확 왔을 때 그때 돈을 확 써. 큰 돈을 써.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 그러면 비싼 PT를 끊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스터디 모임 같은 거를 확 들어버린다거나 거기서 돈을 많이 걸어. 펌프가 가득 차 있을 때 큰 돈을 지불을 해서 내가 꼭 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 되게 효과적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이 사실 잘 안 바뀌어. 뭐라도 바꿔야 되냐면 시간이나 장소나 만나는 사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바꿔야 돼. 집에서 자꾸 공부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짐 싸가지고 나가. 스터디 카페 같은 거를 끊고. 혼자서 다이어트가 잘 안 돼. 그룹 운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운동을 새로 시도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주변 환경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는 내가 잘 바뀌지 않는다. 진짜 내가 변화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지금 당장 뭔가 내 환경을 바꿔봐 라고 얘기하고 싶니? 두 번째 질문.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나요?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야 할까요? 사람이 살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는 내가 보는 세상의 시야가 좁아질 때, 예를 들면 인생이 수능이 전부가 될 때, 여기서 떨어지면 뭔가 진짜 인생이 나락으로만 갈 것 같은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고자가 될 것 같은 거야. 내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그 외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존감이 되게 낮아진 것 같아. 그리고 또 내 주변 친구들은 다 나보다 날씬해. 나만 뚱뚱한 것 같아. 이럴 때 또 자존감 낮아지고. 그러면 반대로 자존감을 올리는 좀 쉬운 방법은 고개를 돌려. 그리고 눈을 돌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그냥 보는 거야.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거야. 날씬한 사람도 있지만 통통한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안달복달하고 있는 세상에서 좀 벗어나 보는 거지. 수산시장에도 가보고 산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지금 갇혀있는 작은 우물을 깨고 나오기만 해도 굉장히 환기가 많이 되고, 그렇게만 해도 자존감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 항상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면은 자존감 떨어질 일이 없겠지? 근데 그거는 사실 무균실에서 살아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병균을 만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병균으로 가득하잖아. 어차피 이런 세상에서 내가 몸 부대끼고 살아갈 거라면 나를 비난하는 말들,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상황들, 사람들로부터 자존감이 깎이더라도 여기에 대한 면역 체계를 쌓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초라하고 작고 부족해도 나는 나, 이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어. 아이돌 같은 삶이 부럽고 인플루언서 같은 삶이 부러워도 그 삶은 내 삶이 아니잖아. 내 삶은 내 거고 여기에 있고 나는 이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야 되고, 그게 면역이라고 생각해. 그게 결국에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서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10대 때는 회복하는 속도가 되게 느려. 근데 20대 때는 조금 더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30대 때는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게 돼. 마음도 좀 단단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 기준에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 내 기준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윤여정 배우님 같은 스타일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야. 발음이 막 원어민 같진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는 영어로 딱 하고 싶은 말이 바로바로 나오고 농담도 영어로 칠 수 있고, 사실 나는 영어로 강의를 듣는다거나 영어로 비즈니스를 회화를 한다거나 하는 거에 어려움은 없지만 한국에서만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한글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말을 하거든. 그래서 영어로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영어도 결국에는 타인과 소통을 하는데 그냥 필요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걸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난 덕질인 것 같아. 어떤 대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 어떤 배우가 너무 좋아. 그 배우랑 관련된 영어로 된 이제 영화나 예능에서 나와서 친 농담들 다 섭렵을 하면서 보는 거지. 최근에 나는 카지노를 봤는데 손석구가 영어를 너무 치이게 잘하시더라고. 너무 멋있잖아. 그 대사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외우면서 아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 그리고 또 뭐 가수를 좋아한다. 그 가수의 가사를 다 이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영어권의 문화나 내가 너무 좋아하고 팬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찾아서 덕질을 해보는 걸 난 추천을 해. 첫째 아이가 말을 막 하는 단계야. 이도도 영어를 그렇게 접하게 해주고 있어. 어떤 학문으로서의 영어가 절대 되면 안 되고 내가 세상이랑 타인이랑 소통하는 수단이어야 되고 소통의 재미를 먼저 알게 해주고 그 소통의 재미를 이제 영어로 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거지.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뭘 소통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저 둘 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보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그냥 내 소신껏 이야기를 하면 원한다면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다 했으면 좋겠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세상이라는 게 되게 안타깝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이제 뭔가를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 근데 사실 결혼을 하냐 마냐는 오히려 경제적 여건 좌지우지가 크게 되는 건 없는 것 같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생기지 않나? 오히려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살림을 합쳐가지고 같이 돈을 벌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계획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결혼하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미룬다라는 거는 집이 되게 큰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철학은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주의여서 인구 소멸사회에서 무슨 집을 사. 전세로 살면 되지. 약간 이런 입장이어서 좁은 집에서 전세로 살아도 행복하면 된다.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근데 나는 그래. 단호 언니의 아이에 대한 교육관, 교육 철학이 궁금해요. 첫째는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부모가 자식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관에 대한 찬사는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웠던 방식이 너무 좋아. 나도 내 아이한테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최고의 교육 방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 부모님이 날 키워준 방식이 참 좋았거든. 첫 번째로는 나를 되게 많이 신뢰를 해주셨어. 그리고 사랑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랑이랑 자식한테 내 욕망을 투영하는 내 욕심이랑은 좀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시시때때로 경계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부모가 되고 싶은 모습을 아이한테 투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사실 맞벌이셨고 그런 욕심을 투영할 시간이 없으셨어. 사교육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셨고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장난감이나 뭐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주지도 못하셨어. 그런데도 내가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느꼈던 거는 자주 밤마다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어. 지금은 또 가끔은 멀리 뭐 여행을 가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부모님 기도를 듣고 가면은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그렇거든. 시험을 보러 간다 쳐도 이 시험을 잘 쳐도 그거대로 좋겠지만 이 시험을 잘 치지 못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시험을 못 쳤다는 것은 어떤 너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거든.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도 나는 항상 되게 마음이 편했었던 것 같아.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 분명히 있지. 살면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라왔던 것 같아. 부모님이 바쁘셔서 나한테 많은 시간을 쏟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에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너를 신뢰하고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하셨어. 두 번째로 벤치마킹 하고 싶다 했던 게 경제관념을 길러주셨는데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이제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가 보시면 월급 명세서가 이렇게 앞에 표가 붙어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얼마를 벌고 얼마가 생활비로 가고 이 중에서 얼마를 나한테 용돈을 주시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게 되잖아. 월급 봉투를 가운데다 놓고 감사 기도 드리고 가족 회의도 짧게 하고 이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졌어. 자연스럽게 돈의 규모를 알게 되고 우리 가족이 한 달에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사고 싶은 물건 이런 건 얼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 수 없고 내가 나중에 돈을 얼마를 벌어야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이 좀 생긴 것 같아. 이 집안의 경제 흐름을 아이한테 솔직하게 공개를 하는 게 되게 잔인할 수도 있고 투머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방식이 경제교육보다도 훨씬 더 유효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기 낳기가 겁이 나요. 일을 못할까 봐요. 혹시 시터 쓰고 계신지 궁금하고 안 쓴다면 어떻게 병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는 아이가 두 돌 되기 전까지는 시터님의 도움을 받았고 두 돌이 되고 나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든 거야. 선생님도 계시고 원장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어떤 개념이 가장 다르냐면은 이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아이가 내 아이다, 우리의 아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엄마 아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아이의 생활도 매달 회의를 하면서 요즘 누가 누구랑 좀 싸웠고 누가 누구랑 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히 속속들이 어린이집의 생활에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거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아이를 되게 일찍부터 늦게까지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직장인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좋고 사실 나는 이거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 싶은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를 그냥 아이를 보내놓고 나는 신경을 아예 끄고 싶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충분히 시터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만 아이가 없었을 때 내가 왕성하게 일을 했었던 그 시간들 진짜 일만 했던 그 시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일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거는 확실해. 생산성도 되게 낮아진다는 느낌도 처음에는 많이 들고 나도 2년 이제 좀 넘었는데 그 정체성의 갈등이 되게 많이 와. 특히나 일을 되게 좋아했었던 여성이라면 내가 되게 무능해지는 느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이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면 아이를 낳기 전에 나는 생산성과 효율과 매출과 성장과 이런 가치들로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다가 아이가 딱 생긴 이후로 그거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가치가 나의 인생에 주는 행복이나 활력이나 굉장히 커서 전환이 되는 거지. 효율이라든지 일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나는 많이 내려놓기는 했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이런 미래를 그리면서 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에 어떤 고민을 해야겠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말 하면 사실 요즘 세상에서 꼰대라고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성장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꼰대 같니? 둘째 키우는 경험담 공유해주세요. 첫째는 잘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 키우는 것보다 2배로 어려운가요? 둘째를 낳기 전에 주변에서 둘째 낳으면 첫째가 둘째 많이 질투한다. 막 엄마 아빠 안 보내서 막 때리고 그런다. 이런 말 때문에 되게 만반의 준비를 많이 했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뱃속에는 너의 동생이 있는데 너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온 천사야. 이걸 계속 세뇌를 시켰어. 너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온 아이다. 그리고 너를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뱃속에서도 계속 오빠 보고 싶다고 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주고 그랬었던 이유가 어디서 스테이크 비유를 들었는데 부모님들한테 보통 첫째를 더 많이 사랑해주라, 첫째를 더 많이 챙기라고 하잖아. 아무리 첫째를 많이 챙겨도 첫째한테는 부족하대. 왜냐면 예전에는 첫째가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다 먹었어. 100g을. 이제 동생이 생기고 나니까 나한테 70, 동생한테 30을 주더라도 나 예전에 100 먹은 만큼은 적게 먹는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전에 비해서는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고 이 30을 뺏어간 동생이 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그 30 이상을 다른 데서 채워와야 되는데 30 이상의 사랑을 동생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관계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동생은 나를 되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를 계속 교육을 시켰고 아기를 낳고 처음 집에 왔을 때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거 오빠랑 처음 만난 거 기념하기 위해서 동생이 사온 선물이야. 이렇게 해서 주고 파티도 해주고 동생 태어난 거를 기념한 파티가 아니고 너가 오빠 된 거를 축하하는 파티다. 이렇게 해서 막 집에서 케이크에 불 켜서 막 오빠가 된 거 축하한다고 이런 것도 해주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런 식으로 둘째와의 관계를 만들어줬더니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지 동생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생부터 찾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동생 찾고 코파다가도 막 동생 만지고 뽀뽀하고 막 너무 좋아해줘서 좀 걱정인데 둘째가 걷고 이제 기동력이 생기면 또 싸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둘째 키우는 거는 쉽지? 당연히. 첫째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으면 둘째는 한 50 정도로만으로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다만 이제 나 합치면 150이다. 그래서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해주고 싶네. 이 질문 참 재밌었어. 시댁에 연락하고 아기 사진 단톡방에 보내거나 영상통화하는 게 부담이 된다. 시댁과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궁금해요. 친밀하게 지내실 것 같은데 팁도 나눠주세요. 아래층에 시어머니가 계신데 조그맣게 말해야 되나? 내 마음이 부담이 될 정도로 지금 연락을 자주 하는 거면 좀 줄여야지. 사실 나는 어떤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로 하는 건 좀 부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내 단점인데 시댁뿐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되게 무뚝뚝해서 친한 친구들한테도 막 살갑게 연락하고 안부 묻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시댁이라고 해서 더 연락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부자연스럽고 이상하잖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연락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왕래도 별로 없었어. 근데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이 아이의 4분의 1은 조부모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 조부모님 입장에서 이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예쁘고 막
그렇겠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 아이랑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전해드릴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던 방식이 최대한 귀찮음을 줄이기 위해서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 다달이 갤러리를 만들어서 찍었던 사진을 한꺼번에 다 올리는 거야. 그리고 게시판에다가는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발달사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히 육아일기 쓸 겸 해가지고 거기다가 적었어. 양가 부모님들이 밴드에 들어가 있어서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구나, 오늘은 이런 칭찬을 받았구나, 이런 데를 놀러 갔다 왔구나, 이런 소식을 되게 자세히 아실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은근히 내가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키우고 싶은지 내 육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써.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좀 더 먹이려고 하고 이런 음식들을 피하려고 한다라든지, 너 되게 똑똑하구나, 이런 칭찬보다는 뭐 과정에 대한 칭찬을 좀 더 하는 거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든지. 근데 그런 거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맞춰서 나도 내 손자를 대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감이 조금 생기면서 싱크가 잘 맞춰지고 아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부모님들과의 어떤 트러블이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것 같아. 가방이나 잡화에 돈 안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지수님의 경제관이 궁금해요. 생필품 위에 중요하게 돈 쓰는 거 어디냐. 나는 소유에는 돈이 든다고 생각해. 모든 소유에는 소유 비용이라는 돈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고 하면은 차 사는 돈만 드는 게 아니잖아. 매년 그 차를 유지하는 비용, 뭐 수리 비용, 보험 비용, 뭐 옷을 산다고 하면 그 옷장의 한 곳을 차지하는 그 공간도 결국에는 내가 비용을 내는 거야. 어떤 재화를 샀을 때 물건이 나한테 주는 어떤 편익보다도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한테 드는 소유 비용이, 나는 그걸 되게 크게 느껴서 가능하면 안 가지고 싶어 해. 최대한 적은 물건으로 그냥 살고 싶고, 살까 말까 할 때는 거의 사지 않는 편이야.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그 기준도 되게 높아서 쓰레기통 하나를 진짜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쓰레기통 없이 살기도 하고, 아이한테도 마찬가지로 장난감을 거의 사주지를 않아. 어차피 주제넘치는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장난감 사줄 필요가 없어. 아이 생일, 어린이날, 막 크리스마스, 뭐 100일이다 뭐다 해서 계속 주변에서 선물이 들어오다 보면 집이 진짜 꽉 차거든. 근데 거기에 나까지 굳이 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물려주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 대신에 아끼지 않고 돈을 쓰는 분야는 배움, 경험, 이 두 가지에는 돈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 내가 운동 배우는데 돈 안 아끼고, 최근에 2년 동안 이제 마크로비오틱이라는 이제 요리 수업을 들었는데 긁었고, 여행 갔고, 이런 거에는 돈을 안 아낀 것 같아. 집 한 칸을 차지하는 그런 소비에는 돈을 아낀다. 자연주의 출산 2번이나 하신 분 괜찮은가요? 주변에서 좋은 소리 하는 경우 못 봤어요. 지난 몇천 년 동안 여성들이 출산을 해온 방식이 자연주의 출산이잖아. 사실 뭐 의료적인 어떤 개입들이 당연한 디폴트 값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자연주의 출산이 되게 비주류가 된 것 같아. 고위험 산모라거나 한다면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출산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컨디션이 괜찮고 특별히 문제없고 라고 한다면 자연주의 출산을 매우 추천을 하지. 가장 추천을 하는 이유는 자연주의 출산은 그냥 아이를 낳는 행위라고만 보지 않고 그 출산 전에 진통을 하는 과정, 아이를 낳고 품에 안고, 그리고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하는 그 출산 이후의 상황까지 다 연결이 돼서 산모, 나, 그리고 아이, 그리고 아빠까지 세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해줘. 몸의 시간에 맞게 호르몬의 작용이 자연스러운 출산을 유도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그런 방식이어서 되게 좋고, 그리고 자연주의 출산을 잘 해내기 위해서 출산 전에 운동도 많이 하고 남편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진통이 왔을 때 나 혼자서만 낑낑 앓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옆에서 진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옆에서 같이 해줘야 돼. 그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이런 남편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더 많이 권장을 하거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직후에 아빠도 캥거루 케어를 하고 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탯줄을 자르지 않고 꽤 오랫동안 아이랑 그 고요한 시간을 조금 즐길 수 있게 해주고, 바로 젖을 물려서 모유 수유를 조금 더 성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몸이 아주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 그런 시스템에 어떤 그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이게 알아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나는 자연주의 출산 경험이 매우 좋았고, 셋째 계획은 없지만 다음 생에 아이를 낳는다면 자연주의 출산을 할 것 같고, 고위험 산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연주의 출산을 매우 추천합니다. 네. 출산 후 복부 크기 언제 돌아오나요? 지금 나 100일 됐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돌아왔다. 그러면은 살이 늘어져서 그렇거나 흉곽이 벌어진 거일 수가 있어. 그 늘어진 살은 사실 살이 빠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천천히 돌아오거나 잘 안 돌아오기도 하더라고. 근데 뭐 어떠니? 그것도 너가 소중한 생명을 잉태를 하고 영광스러운 증거잖아. 나도 사실 지금 둘째를 낳으니까 확실히 더 벌어지고 늘어지고 하더라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나도 고민이야.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오랜 기간을 두고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 떨어진 복부 탄력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시 언니는 현재 출산하신 나이에 만족하시나요? 일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자녀 문제가 미뤄진다고. 아이를 갖게 되거나 없이 살게 되더라도 괜찮을지 걱정돼요. 이미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를 조금은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이를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하더라도 나의 가치관에서는 아이를 낳는데 적당한 나이 같은 건 없다.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배우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 신뢰를 가진 상태에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맞이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이 있으셨나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산후 우울증이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기력증으로 찾아왔어. 그 우울감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특별히 막 터져 있다거나 바닥으로 파고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다 진짜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내 발로 정신과 클리닉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되게 무기력한 시간들이 있었어. 그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호르몬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오히려 지금 둘째를 낳고 나서는 진짜 무기력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첫째 등원시키고 나면 둘째 기저귀 갈아야 되고 막 둘째 젖먹이면 그 사이사이에 막 첫째랑 놀아줘야 되고 막 난리가 나서 너무 바쁘다. 이 질문은 되게 뼈를 때리는데 20대 때 생기 있는 컨텐츠들 그리워요. 그리고 30대 미혼들을 위한 컨텐츠도 해주세요. 나도 20대 때 생기 있는 컨텐츠 그리워.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가지고 나 20대 때 단호 TV 촬영했었던 컨텐츠들을 딱 보는데 피부가 너무 뽀얀 거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런 컨텐츠를 지금 한다고 해도 그때만큼의 생기는 없을 것 같고 그때 20대 때 박제된 그 컨텐츠들은 그거대로 그냥 봐줬으면 좋겠고 그때랑 지금이랑 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의식도 다르고 나라는 사람도 되게 변했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배제하고서 마냥 똑같이 일관된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컨텐츠의 결이 조금씩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단호도 지금 10년 됐잖아. 단호도 계속 조금씩 그게 바뀌었어. 2010년 초에 우리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다이어트라는 거는 말이야 무조건 적게 먹고 막 굶는 게 아니라 근육을 더 만들어서 탄탄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야. 다이어트 약 먹지 마.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음식 먹어.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먼저 맞춰서 단호가 처음 시작이 됐다면 20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다이어트의 핵심은 뭔가 살을 빼는 영역이 아니라 되게 심리적인 영역이야. 불안이나 조바심 속에 있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워.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이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습관성형이라는 개념도 나왔고 2020년쯤 돼서는 철학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변화되어 왔었잖아.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겠지만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도 바뀌거나 성숙하거나 변화를 하겠지? 그런 변화에 따라서 컨텐츠들이 바뀔 것 같아. 30대 미혼이든 기혼이든 뭐 50대든 10대든 남녀노소 통용 가능한 컨텐츠도 당연히 만들 거야. 누구나 상관없이 전 세대에 통용되는 컨텐츠도 만들 거니까 기대해줘. 단호는 앞으로 어떤 방향의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평소에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댓글로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 발견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단호가 Be Better라는 슬로건을 많이 쓰거든? 원래 우리가 Be the Best 버전 오브 You였잖아. 베스트에서 better를 조금 더 써보기로 간 이유는 베스트 버전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설명을 해도 완벽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인 것 같아. 완벽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꿈꾸는 내 베스트 버전의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자라는 의미로 배러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조금씩 등장을 시키고 있어. 베스트 버전이 되려면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배러가 되기 위한 노력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응원을 해주고 싶었고 예를 들면은 배달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배달 음식 메뉴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거 그리고 만들어 먹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여유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내 몸을 위한 시간을 쓰고 이런 식으로 비배러의 삶을 좀 더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좋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할 것 같아. 결국에는 단호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건강하고 건전한 신념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 자기관리가 됐든 뭐 육아관이 됐든 건강하고 건전한 신념을 나누는 거를 계속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되게 오랜만에 반말 모드로 Q&A를 해봤어. 어땠니? 평소에 내가 하는 모든 컨텐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하나인 것 같아. 모든 삶은 유니크하고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존중받아서 마땅하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안녕.